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윤이가 없어졌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장례식장 복도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울다 지쳐 잠시 나온 참이었죠. 동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4살짜리가 어떻게 혼자 나간다는 거죠? 저는 상주 완장도 떼지 않은 채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집 앞에 도착하니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제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 보호자시죠? 지금 인근 지역 수색 중입니다. 그때 경찰분이 차고 있는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제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목격자 제보가 들어왔다는 무전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저 소리만 지르고 싶더라고요. 우리 서윤이를 누가 데려갔다는 거예요? 누가요?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동서가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진짜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올라갔죠. 짝! 동서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동서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저를 보고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애를 맡겼으면 제대로 봤어야지. 그렇게 잘난 척은 다 하더니 어떻게 반나절 만에 애를 잃어버려. 제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 저를 말리려 다가왔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아버지 죽음도 미칠 것 같은데 아이까지 납치를 당하다니요. 당장이라도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 있어야 할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시댁의 큰며느리로 살아가는 게 쉽진 않았죠. 남편은 6살 많은 장남이었고 시동생이 1명 있습니다. 평범한 시댁 생활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죠. 신부가 44살이라는 소식을 듣고 다들 놀랐습니다. 저보다 13살이나 많은 동서였어요. 상견례 날 호텔 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비 신부 가족과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죠. 상견례 이전에도 결혼을 반대하시던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 될 사람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게 그 이유였죠. 저는 예비 동서의 아버님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아무리 봐도 거의 시외할아버지 연배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들어오셨죠. 아이고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사돈을 맞이하는 게 당황스러우셨나 봐요. 우리가 늦둥이를 낳아서요. 미경이가 막내예요. 막내가 44살이시라고요? 큰애는 52이에요. 시아버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물론 저도 기겁을 했어요. 52이라뇨. 시아버지가 올해 58이셨거든요. 세상에 6살 차이였어요. 시부모님도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연신물만 연거푸 들이키셨죠. 그때 예비동서가 저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형님이 정말 어리시네. 우리 큰며느리가 좀 어려요. 그래도 애를 둘이나 키우는 엄마랍니다. 뭔가 방어적인 말투였죠. 미경 씨 어머니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어머니는 참 복이 많으시네요. 젊은 며느리 둬서. 우리 딸은 나이가 있어서 시집에서 고생은 안 할 거예요. 어른스럽거든요. 나이 많은 게
꼭 어른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시동생이 급히 물을 따르며 분위기를 전환했죠. 아무튼 우리 준석이가 연하남이 되는군요. 10살 차이면. 저희 부부는 제가 6살 연상이에요. 아내가 연하죠.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도 잘 삽니다. 하하하. 시아버지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계산을 했죠. 예비 동서 형제 중 첫째가 52, 동서 어머님이 20살에 첫째를 낳았어도 동서 어머님 72, 그런데 동서 아버님이 6살 연상이니 78.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잡은 게 저랬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마른 침을 삼켰죠. 조마조마했어요. 시어머니가 못 참고 한마디 하셨죠. 근데 따님이 이렇게 늦게 시집가는 이유가 능력 있는 여자들은 다 늦게 가잖아요. 우리 시대랑은 다르죠. 죄송하지만 저하고 시대가 다르신 것 같은데. 어머니 콧구멍이 벌렁거렸습니다. 저는 물만 계속 마셨어요.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래도 나이가 40이 넘었으면 애 낳기도 힘들 텐데요. 아뿔싸, 이건 너무 직설적이셨어요. 저는 마시던 물컵을 입에 대고 예비 동서 부모님 얼굴을 살폈죠. 예비 동서 얼굴이 빨개졌고 그 부모님들도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늦게도 나아요.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 절반을 이미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막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 말에 상견례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동생이 예비동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미경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손해 같은 거 없어요. 그래도 시동생이 남자다웠네요. 예비동서도 눈물을 글썽이며 시동생을 바라봤죠. 그 모습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툭 치셨어요. 결국 양가 아버지들이 건배를 제안하며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상견례가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불편해하셨지만 시동생이 고집을 부렸죠. 결국 석 달 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결국 저보다 13살 많은 동서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동서가 결혼한 이후 첫 시댁 모임이었어요. 명절에 다 같이 모였죠. 부엌에서 전 부칠 준비를 하는데 동서가 들어왔습니다. 저기, 이거 어디도야? 말끝을 흐려서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를 저기라고 부르는 것도 불편했죠. 제가 물건도 아닌데 말이에요. 네? 저 부르셨어요? 저기, 이 반죽 어디 있는지 물어본 거. 또 애매하게 끝을 흐렸어요. 물어본 거? 건데요? 대체 뭔지 알 수가 없었죠. 아, 여기 있어요, 동서. 그런데 저 부르실 때는 저기 말고 호칭으로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호칭? 형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나이가 13살이나 많은데 어떡해. 그러면서 가스레인지 앞 좋은 자리로 갔어요. 의자도 있고 환기도 잘 되는 자리였죠. 저기, 나 여기서 전 부치면 되는 거. 저기가 또 나왔어요. 제가 여기였다가 저기였다가 정체성 혼란이 올 지경이었죠. 동서가 거기서 하실 거예요? 그럼 저는 저쪽에서 할게요. 저기 굳이 둘이 할 필요는. 필요는? 필요한의 줄임말인가요? 존댓말도 반말도 아닌 이상한 말투였어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동서는 생선전 해주세요. 경험 많으시잖아요. 저기, 그건 그쪽이 해야 하는 게 맞지. 또 저기 있는 사람이래요. 이번엔 제가 못 들은 척 했어요. 어이, 거기 있는 사람. 저기에서 거기 어이로 업그레이드 됐네요. 저는 계속 반죽만 저었죠. 야,
아니, 동서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반말하려다가 만 것 같은데 애매하게 돌렸죠. 네? 저 부르셨어요? 좋은 자리 양보하려고 했는데 듣지도. 뭔 말을 끝까지 할 것이지 계속 말을 자르니 저는 동서 말을 추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럼 10분씩 교대해요. 공평하게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10분씩 교대했어요. 동서 차례 때는 전 3개, 제 차례 때는 15개를 붙였죠. 그렇게 빨리 하면 맛이 없다는 건지 있다는 건지 또 저는 동서 말을 추리하며 고민했습니다. 어머님이 빨리 붙이래요. 결국 동서가 자리를 비켰어요. 저기 그쪽이 그냥 다 하는 게 아주 답답해서 속이 터져 나갈 것 같았어요. 존댓말은 죽어도 못하겠고 반말을 하자니 눈치가 보여 못하겠다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이름 있어요. 지은이요. 동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그쪽이 다. 끝내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동서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요? 저기요. 결국 전부치는 자리도 지켰고 혼자 다 했네요. 명절 첫날부터 이러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어요. 시부모님도 계셨죠. 동서가 또 시작했습니다. 저기 떡국 어디에? 아주 답답해서 복장이 터질 것 같아 이번엔 제가 먼저 나섰어요. 아, 연세 많으신 동서님께서 찾고 계신 떡국 말씀이십니까? 제가 즉시 가져다 드리겠사옵니다. 사극풍에 과장된 존댓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동서는 당황했죠. 저기 그렇게까지. 어르신께서 불편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옵소서. 소인 30안의 인생 경험이 부족하여 잘 모르겠사옵니다. 시아버지가 웃음을 참으셨어요. 동서 얼굴이 빨개졌죠. 지은아, 왜 그렇게 말해? 동서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존중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러하옵니다. 맞죠, 동서님? 동서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기, 그게 아니라... 아, 혹시 제가 실례를 했사옵니까? 어르신의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동생이 상황을 파악하고 개입했어요. 형수님, 그만하세요. 미경이 민망해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젊은 열기에 어르신을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거기, 그만해도. 네, 어르신, 거기가 접니다. 거기가 알아들었사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집은 서열이 확실해야 해. 미경이도 지은이를 형님이라고 불러라. 나이 차가 있으니까 말할 때 서로 존대하면 돼.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제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네 남편도 지은이한테 형수님이라고 하는데 나도 동생한테 형님이라고 불리는 친구 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저기 여기 거기 어제부터 나도 다 들었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 때도 그랬어. 서열은 지켜야지. 동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아이고 동서님, 부담 갖지 마시옵소서. 천천히 적응하시면 되겠사옵니다. 저기, 왜 자꾸 그렇게 말을... 어르신께서 저를 저기 거기라고 부르시니 저도 예의를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동서를 쳐다봤어요. 미경아, 형님이라고 못 부르겠어? 그게 입에서 안 떨어져. 괜찮사옵니다. 44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려우시겠죠. 저는 이해하옵니다. 편하게 저기, 거기라고 부르십시오. 시아버지가 못 참고 웃으셨어요. 지은이가 재밌네. 하여간 오늘부터
형님이라고 불러라. 서로 존대해주고. 동서는 얼굴이 토마토가 됐어요. 이후로 저를 부를 때마다 망설였죠. 저기, 예, 어르신. 그만 좀 해. 네, 동서님께서 저를 형님으로 불러주신다면 제가 어르신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결국 동서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눈짓하셨죠. 적당히 하라는 신호였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드디어 명절 마지막 날 시부모님이 잠시 외출하셨어요. 남편과 서방님도 장 보러 나갔죠. 거실에 동서와 둘만 남았습니다. 저 눈이 감돌았어요. 갑자기 동서가 반말을 시작했죠. 지은아, 너 나 좀 봐. 완전히 말을 놨네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지으니 동서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뭐 그렇게 놀래? 나이 차이가 얼만데. 내가 대학생일 때 너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 와, 동서 그때 벌써 대학생이었어요? 대단하네요. 뭐가 대단해? 그 시절엔 대학 가기 어려웠잖아요. 1990년대 학번이시죠? 역사책에서 봤어요. 동서 눈이 커졌어요. 역사책? 야, 내가 그렇게 늙어 보여? 아니에요. 젊어 보이세요. 40대 후반인 줄 알았어요. 나 44이야. 네, 40대 후반 맞잖아요. 사실 50대 초반인가 했는데 제가 예의상. 동서가 이를 악물었어요. 너 지금 몇 살이지? 31요. 31? 완전 애기네, 애기. 내가 31살일 때는 이미 과장이었어. 우와, 과장님, 지금은 뭐 하세요? 부장님? 임원이세요? 경력 단절이야. 아, 그럼 지금 전업주부세요? 저랑 같네요. 동료네요, 동료. 동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야, 나는 선택한 거고, 너는 어차피 애 키우느라 못 나가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동서는 애도 없는데 왜 집에 계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제가 실수했다 싶었는데 동서가 먼저 공격했어요. 너 아직 피부 좋네. 31살이니까. 나이 들면 다 처진다. 동서 피부도 좋으세요. 나이에 비해서요. 나이에 비해? 아니, 그냥 좋으시다고요. 요즘 40대가 새로운 20대래요. 그럼 동서는 이제 막 성인 되신 거네요. 야, 너 진짜 꼭 나한테 형님 소리를 들어야겠냐? 아니에요. 동서가 편한 대로 하세요. 시어머니한테 혼나는 것도 동서 자유니까요. 시어머니가 뭔 상관이야? 맞아요. 동서는 44살 어른이시잖아요. 58 시어머니 말씀쯤이야 무시할 수 있죠. 동서가 쿠션을 집어들었어요. 야, 너 진짜. 어머, 벌써 4시네요? 동서 관절약 드실 시간 아니에요? 관절약? 아, 안 드세요? 시어머니가 40 넘으면 다들 먹는다고. 나 건강해. 당연하죠. 중년의 건강이 최고죠. 아, 중년 맞으시죠? 장년은 아니시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부모님이 돌아오신 거죠. 동서가 재빨리 말을 바꿨어요. 형님, 차 한 잔 드실래요? 어머, 동서님이 차를 타주신다고요? 감사해라. 시어머니가 우리를 보며 흐뭇해하셨어요. 이제 좀 가까워졌나 보네. 저와 동서가 동시에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서로 이를 갈고 있었겠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뭐 동서와 사이가 안 좋아도 크게 상관없었어요. 평소 마주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몇 달 동서 존재 자체를 까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니 결국 마주치게 되는 거죠. 시아버지 생신이 되었어요. 미역국 끓이고 잔치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생신상은
며느리가 주도해야지. 지은아, 이번에 네가 총괄해. 큰 며느리니까. 맞아요, 어머니. 큰 며느리가 해야죠. 전통이잖아요. 평소엔 그렇게 나이를 내세우던 동서가 갑자기 전통 운운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네, 알겠어요. 동서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도와주시겠죠? 아, 나는 허리가 아파서. 어머, 44서 벌써 허리가 고장나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넌 그 나이에 무슨 허리가 아파?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잘못 잤나 봐요. 그럼 앉아서 하는 일 하세요. 나물 다듬기요. 나물은 손목이. 손목도요? 어머, 동서 곳곳이 아프시네. 이제 망가지시는 건가? 걱정돼요.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동서를 봤어요. 미경아, 어디 아픈 거야?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 동서가 슬슬 빠지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좀. 10분이 지나도 안 왔어요. 찾아보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동서, 같이 해요. 큰 며느리가 주도하라고 했잖아. 난 작은 며느리니까 보조만 할게. 보조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가려고 했어.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미경아, 뭐하니? 어머니, 제가 잠깐 쉬면서 어떻게 도와드릴까 고민 중이었어요.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럼 지은이 도와줘. 네, 어머니. 형님 일 도와드려야죠. 부엌으로 따라온 동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내가 너보다 10년을 넘게 더 살았는데 내가 하나하나 도와야겠어? 그럼 13년 선배님이 주도하실래요? 큰 며느리가 하는 게 전통이야. 결혼하고 지금까지 나이가 중요하다면서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 와, 변신 로봇이세요? 필요에 따라 막 머리때다 붙이고 팔때다 붙이고 하네요. 그때 시아버지가 부엌을 들여다보셨어요. 내 생신상 잘 차리고 있나? 동서가 재빨리 앞치마를 두르며 열심히 하는 척했어요. 아버님, 형님이랑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방금까지 핸드폰 보고 있었으면서요. 시아버지가 나가자 다시 앞치마를 벗었어요. 아, 난 좀 쉴게. 어차피 네가 큰 며느리잖아. 난 늙어서 금방 지쳐. 네, 쉬세요. 44년 인생 피곤하시겠어요. 저는 31년밖에 안 살아서 팔팔해요. 동서가 이를 갈았지만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결국 시아버지 생신상은 제가 다 차렸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동서를 만날 때마다 벌어졌어요. 또 한 번은 시할아버지 기일이었어요. 제사상 차리는 건 저도 몇 번 안 해봐서 긴장됐죠. 시어머니가 제사 준비를 설명해 주셨어요. 제사는 종부가 주관하는 거야. 지은아, 이제 네가 책임져. 동서가 즉시 거들었어요. 맞아요. 종가 전통이죠. 큰 며느리가 해야 돼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동서, 같이 준비해요. 아, 나는 제사상 차린 적이 없어서. 44년 인생에 한 번도요? 우리 집은 제사 안 지내서. 시어머니가 의아해 하셨어요.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경험이 있을 줄 알았네. 지은이 도와서 시키는 대로 해봐. 동서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기가. 아, 그럼 동서는 앉아서 전 부치세요. 제가 제사상은 차릴게요. 저는 기름 냄새가. 그럼 밤 까는 건요? 앉아서 할 수 있잖아요. 동서가 마지못해 밤을 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사라졌죠. 안방에서 시동생이랑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동서, 밤 다 까셨어요? 손톱이 부러질 것 같아서. 네일 아트 하셨구나. 예쁘네요. 그럼 편한 일 하세요. 종부가 다 하는 거 아니야?
종부가 다 하면 동서는 뭐 하세요? 나는 작은 며느리니까 거들기만 하면 돼. 그럼 시키는 거 거들어요. 그럼에도 동서는 정말 요리조리 잘도 도망다니며 아무것도 안 하더군요. 결국 제사상도 혼자 차렸어요. 저번 시아버지 생신 때처럼요. 이거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 회사 은퇴자 모임을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대접해야 했죠. 때마침 저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너 임신 중인데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 집의 며느리가 저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서? 동서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내가? 나 요리는 잘... 아이고, 겸손하시네요. 동서는 44년 인생 경험으로 이런 큰 행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미경이가 나이가 있으니 경험이 많겠네. 맞아요. 특히 어르신들 입맛은 제가 잘 몰라요. 90년대생이라. 동서는 80년대생이시니까 전통 음식도 다 아시고요. 아니, 그래도 이런 건 큰 며느리가... 그때 제가 배를 잡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 입덧이...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지은아, 괜찮아? 우리 집안 아들 조심해야지. 아들이란 말에 시아버지도 벌떡 일어나셨어요. 미경아, 네가 이번 행사 다 맡아라. 지은이 절대 안정해야 해. 병원에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그랬다잖아. 동서가 당황했어요. 아니, 그럼 혼자 다요? 그 많은 걸? 동서, 정말 죄송해요. 의사가 절대 안정하라고. 특히 아들이라서 더 조심하래요. 그리고 그렇게 안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명절 음식, 제사상 다 혼자 했는데 안 힘들더라고요. 맞아. 우리 손주 조심해야지. 미경아, 네가 이번엔 힘들겠지만 다 해라. 하지만 동서는 저보다 체력이 좋으시잖아요. 40대에 건강한 체력이 부러워요. 며칠 후 행사 준비 날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동서는 부엌에서 정신없이 일했죠. 야, 아니 지은아, 이거라도 좀... 아, 동서,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요. 아들이 싫대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미경아, 잘하고 있니? 어머니, 너무 많아서. 지은이는 절대 시키면 안 돼. 지금 절대 안정해야 돼. 그러기에 집에 있으라니까 왜 와서는. 동서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동서가 이를 갈며 요리를 계속했어요. 어머, 동서, 그 묵은지는 80년대 스타일로 해주세요. 아버님 친구분들이 좋아하실걸요. 80년대 스타일이 뭔데? 저는 모르죠. 동서가 그때 사셨잖아요.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결국 동서 혼자 20명분 음식을 다 했어요. 저는 소파에서 쉬면서 가끔 응원만 했죠. 동서, 힘내세요. 연륜의 힘, 최고의 실력 보여주세요. 동서는 대답도 안 하고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를요. 그 이후 동서와 제 사이는 좀 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댁에서 다시 온 식구가 모였죠. 제 첫째 서윤이가 밥을 먹다가 조금 흘렸습니다. 동서가 갑자기 나서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되지. 네? 뭐가요? 밥 흘리는 것도 엄하게 가르쳐야지. 버릇없이 크면 어떡해. 아이도 없는 동서가 갑자기 육아 전문가가 된 거예요. 서윤이 아직 4살이에요. 괜찮아요. 내가 44년 살면서 봐온 게 있어. 어릴 때 버릇이 80가지 간다고. 동서는 아이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도 알 수 있지. 난 육아책도 많이 읽었어. 육아책이요? 아이도 없으면서 왜 읽으신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의 저는요. 요즘 읽은 책에서 봤는데 4살이면 충분히 혼자 먹을 나이래. 네, 혼자 먹고 있잖아요. 조금 흘릴 수도 있죠. 동서가 서윤이한테 다가갔어요. 서윤아, 밥 흘리면 안 돼. 알았지? 서윤이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괜찮아, 서윤아. 엄마가 있어. 동서, 잘 먹고 있는 애한테 왜 그래요? 봐, 울면서 엄마만 찾잖아. 독립심이 부족해. 4살인데 독립심이요? 이럴 때 체벌이 필요해. 체벌이라고요? 동서가 서윤이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동서, 우리 아이 건드리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동서가 놀란 듯 멈췄죠. 교육이잖아.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무슨 경험이요? 아이 한 명 못 낳아본 경험?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저도 그땐 아차 싶었죠. 하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선을 넘은 걸 알았지만 저도 화가 났어요. 동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동서가 먼저 너무했어요. 남의 아이 체벌하겠다고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가 서윤이 교육 좀 도와주려고. 미경이 넌 애도 없는데 무슨 교육? 동서가 입을 다물었어요. 동서, 육아책 100권 읽어도 실전은 달라요. 운전 이론만 알고 운전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객관적이요? 44년 인생에 단 한 번도 아이 안아본 적 없으면서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미경아, 그만해. 지은이가 알아서 잘 키우고 있어. 전 그냥 도와주려고. 동서가 아이 낳으시면 그때 마음껏 교육하세요. 자기 자식한테 체벌이든 뭐든요. 동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를 떴어요. 그땐 동서에게 더 깊은 비밀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적고 보니 저도 참 못됐네요.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내 아이 건드리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친정 어머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지은아, 아빠가. 심장마비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통화했던 아버지가 차가워진 채 누워 계셨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일장을 치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득 현실이 닥쳤죠. 첫째 서윤이와 이제 막 100일 지난 서준이. 두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 너무 무리하지 마. 남편이 저를 걱정하며 말했어요. 충격받은 제가 계속 어지러워하고 쓰러질 뻔했거든요. 빙부상이니 남편도 상주 역할을 해야 했죠. 그래서 더 막막했어요. 서윤이와 100일 된 서준이를 누가 봐줄지. 갓난아기 서준이는 아직 모유 수유 중이었고요.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을 하면서도 저지 돌 때마다 서준이가 걱정됐어요. 서윤이는 외할아버지가 어디 갔냐고 계속 물었죠. 엄마, 외할아버지 언제 와? 응,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그럼 언제 돌아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빈소를 지키며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준이 100일 때 오셔서 축하해 주신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우리 서준이 건강하게 자라라. 그 말씀이 마지막이었어요. 친정 어머니는 넋을 잃고 계셨고 저는 상주 노릇과 육아를 동시에 해야 했죠. 수유실과 빈소를 오가며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문객들께 인사드리고 서준이 젖먹이고 서윤이 달래고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리지도 못하는 것 같아 죄송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급하게 가시면 어떡해요.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요. 첫날 저녁 시부모님과 서방님 부부가 조문을 왔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지은아, 많이 힘들지? 어머니도 얼마나 놀라셨을까? 시아버지도 위로해 주셨어요. 바깥 사돈이 좋은 곳 가셨을 거다. 그때 서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수유 시간이었죠. 아이고, 애들은 어떻게 하니?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서준이는 아직 모유 수유 중이라. 그때 동서가 나섰어요. 제가 애들 데려가서 볼게요. 순간 놀랐어요. 저를 미워하기도 하고 아이들 다루는 걸 어려워하던 동서였거든요. 동서가요? 괜찮겠어요? 형님이 이런 상황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시어머니도 거들었죠. 우리도 도와줄게. 서윤이는 할머니가 봐줄 테니까. 형수님, 걱정 마세요. 미경이가 애들 정말 좋아해요. 서준이 분유는 있어요? 모유만 먹어서 분유는 잘 안 먹어요. 그럼 급한 대로 제가 분유 시도해볼게요. 형님은 아버님 잘 보내드려요. 동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죠. 서윤이가 동서를 경계하며 제 뒤에 숨었어요. 엄마, 같이 가. 동서가 서윤이 눈높이로 앉았어요. 서윤아, 작은 엄마랑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싫어. 서윤아, 할머니랑 가자. 엄마는 외할아버지 보내드려야 돼. 결국 아이들은 시부모님과 동서에게 맡겼어요. 불안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괜찮겠어?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동서가 서준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어색했지만 정성스러워 보였죠. 형님, 아버님 잘 보내드려요. 애들은 걱정 마세요. 고마워요, 동서.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고맙다고 했어요. 동서도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갔죠. 빈소에 혼자 남아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제야 곡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둘째 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서윤이가 안 보여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저는 빈소를 뛰쳐나갔어요. 상주 완장도 떼지 않은 채로요. 남편도 황급히 따라왔죠. 지은아, 어디가? 서윤이가 없어졌대. 택시를 타고 동서 집으로 향하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전화기도 제대로 못 잡겠더라고요. 동서 집에 도착하니 이미 경찰차 2대가 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당황한 얼굴로 서 계셨죠. 할머니가 보호자세요? 언제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1시간 전쯤 제가 잠깐... 그때 경찰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4세 여아로 추정되는 아이를 어떤 남자가 데리고 갔다는 목격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거예요. 우리 서윤이를 누가 데려갔다고요? 누가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아버지 장례식도 빈소도 모든 게 머릿속에서 사라졌죠. 오직 서윤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동서가 제 앞으로 달려왔어요. 형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깐... 아주 순간이었어요. 제가 의식을 하기도 전에 이미 제 손이 올라갔어요. 짝! 동서 뺨을 때렸죠. 동서는 그대로 멈춰섰어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를 맡겼으면 제대로 봤어야죠. 이러려고 데리고 갔어요? 그동안 그렇게 잘난 척은 다 했으면서 아이 데리고 가서 하루도 안 돼서 잃어버리는 게 말이 돼요? 어떡할 거야? 우리 서윤이 어떡할 거야? 제 목소리가 온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어요. 동서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지은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서윤이부터 찾아야지. 경찰이 찾고 있으니까 곧 찾을 거야. 하지만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4살짜리를 누가 데려갔다고 하잖아요. CCTV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변 수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라고요? 제 아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서윤아! 서윤아! 제가 소리치며 아파트 단지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놀이터, 주차장, 어디든 뛰어다녔죠. 형수님, 진정하세요. 경찰이 찾을 거예요. 어떻게 진정을 해요? 우리 서윤이 그 어린애를... 경찰들이 출동하고 온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죠. 아버지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와 있을 텐데 아버지에게 빌었어요. 서윤이만 찾게 해달라고. 서윤이만 찾으면 됐어요. 제발 무사하기만 하면. 경찰이 출동하고 정확히 1시간이 지났어요.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죠. 그때 경찰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실종 아동 발견. 큰 도로 근처 편의점에서 행인이 발견해 경찰서로 인계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어디예요? 서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서윤이가 경찰관 품에 안겨 있었어요. 울다 지쳐서 잠들어 있었어요. 서윤아, 엄마야, 서윤아. 서윤이를 꼭 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그제야 눈물이 났죠. 다행히 다친 곳은 없습니다. 행인분이 혼자 있는 아이 발견하고 바로 신고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동서가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서윤아, 정말 다행이다. 형님, 죄송해요. 그때 제 눈에 동서의 발이 들어왔어요. 이전에는 저도 정신이 없어 보지 못한 발이었죠. 피투성이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다녔던 거죠. 유리 조각과 돌에 찔려 발바닥이 너덜너덜했어요. 1시간 동안 맨발로 온 동네를 뛰어다닌 모양이었어요. 아스팔트며 자갈길이며 가리지 않고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꾹 삼켰습니다. 내가 애들 볼 테니까 어서 가거라. 그래, 빈소 비운 지 오래됐잖아. 서윤이를 시아버지께 맡기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동서의 피 묻은 발이 떠올랐죠. 맨발로 뛰어다녔다니 그것도 1시간 내내. 재수 씨가 정말 미안했나 봐. 당신도 재수 씨 뺨 때린 거 미안하지? 그건 당신이 너무했어.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서윤이는 찾았니? 네, 엄마. 무사해요. 다시 상주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죠. 이 모든 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그저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아버지를 납골당에 모신 지 며칠이 지났어요. 시동생이 혼자 집으로 찾아왔죠.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형수님, 그날 일 제가 설명드려야 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요? 서윤이가 없어진 날 말이에요. 사실 미경이는 잠깐 마트에 갔었어요.
마트요? 애들 먹일 거 사러요. 집에 어머니가 계시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서준이 재우다가 깜빡 잠드신 거예요. 그럼 집에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던 거네요. 미경이가 나가면서 문이 제대로 안 닫혔나 봐요. 서윤이가 그 틈으로. 동서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동서 탓을 했죠. 형수님, 미경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미경이가 형수님 아이들 정말 좋아해요.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서툴다고요? 우리 애들한테는 그렇게 엄하게 했는데? 시동생이 한숨을 쉬었어요. 매일 책으로 공부하고 영상으로만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공부해서 그래요. 사실 미경이 불임이에요. 네? 시험관도 벌써 3번째 실패했어요. 이번 달에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들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가 봐요. 부러우면서도 사랑스럽고. 왜 말 안 했어요? 미경이가 말하지 말라고, 동정받고 싶지 않다고. 갑자기 제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아이 한 명 못 낳아본 경험, 44이니까 힘드시겠네요. 진짜 철없던 사람은 저였어요. 잔인한 사람이 저였던 거죠. 시댁에서 악역은 저였던 거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미경이가 형수님 애들 위해 특별히 좋아하는 과자 사러 간 거였어요. 아니 왜? 그래도 아이 제대로 못 본 건 미안해요. 정말이에요. 시동생이 돌아간 후 서윤이를 불렀어요. 서윤아, 그날 왜 혼자 밖에 나갔어? 외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외할아버지? 엄마가 외할아버지 하늘나라 갔다고 했잖아. 찾으러 갔어. 보고 싶어서. 4살짜리의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찾아 나선 거였죠. 작은 엄마 많이 울었어, 나 때문에? 아니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동서의 불임, 시어머니의 실수, 서윤이의 외할아버지 그리움, 그리고 제가 동서에게 했던 잔인한 말들. 모든 진실이 너무 무거웠어요. 동서를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뺨을 때린 것도 그 모진 말들도 다 돌이킬 수 없었죠.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약국에서 산 연고를 들고요. 동서가 문을 열어줬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죠. 형, 지은아. 아직도 호칭이 어색한가 봐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동서, 그날 뺨 때린 거 정말 죄송해요. 동서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는데. 그리고 이거 발에 바르세요. 연고를 내밀었어요. 동서 눈이 붉어졌죠. 이런 것까지. 맨발로 우리 서윤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동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제대로 못 봐서 정말 미안해. 서방님한테 들었어요. 마트 간 거. 그리고 말을 멈췄어요. 불임 얘기는 꺼내기 조심스러웠죠. 뭘 또 들었어? 아이들 좋아하신다고. 표현이 서툴러서 그랬다고. 동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사실 부러웠어. 너한테 있는 게 다 부러웠어. 동서, 나이는 많은데 난 아무것도 없잖아. 애도 없고 경력도 끊겼고.
처음으로 동서가 진심을 털어놨어요. 저도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했던 말들, 특히 아이 못 낳아본 거 운운한 거. 괜찮아. 사실이니까. 사실이어도 제가 할 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동서가 울면서 웃었어요. 우리 참 유치했지? 정말요. 나이 가지고 싸우고. 앞으로는 진짜 형님이라고 부를게. 연습했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아니야. 형님이야. 너는 내 형님이야.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서로 울면서 웃었죠. 형님, 나 사실 형님이 부러웠어. 젊고 애도 둘이나 있고. 저는 동서가 부러웠어요. 당당하고 경험도 많고. 뭔 경험, 애 하나 제대로 못 봤는데. 그래도 서윤이 위에 맨발로 뛰어다녔잖아요. 진짜 가족이에요. 그렇게 화해했어요.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동서가 임신한 거예요. 45의 나이에 기적처럼요. 형님, 믿기지 않아. 4번째 시험관이 성공했어. 정말요? 축하해요. 무서워. 이 나이에 애를 낳는다는 게. 제가 도와줄게요. 우리가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동서가 무사히 출산했어요. 건강한 아들이었죠. 이제 명절 때마다 우리는 함께 일해요. 동서가 형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 제가 동서가 더 잘 알잖아요 하며 웃죠. 시어머니가 그러세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구나. 맞아요. 나이도 서열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우리는 동병상련이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저는 어린 나이에 큰 며느리가 되어 버거웠고 동서는 늦은 나이에 막내 며느리가 되어 서러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1년 만에 변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진짜 가족이 됐죠. 옛말에 혈육보다 진한 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 동서는 제게 친자매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대기만성이라는 말처럼 동서의 45세 출산은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었다는 걸. 무엇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 슬픈 날 동서가 맨발로 뛰어다니며 가르쳐준 진리가 있어요. 환난 견 진정. 어려울 때 비로소 진심을 본다. 나이가 많든 적든 서열이 높든 낮든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 복이 온다라는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이제 우리 집 명절은 전쟁이 아닌 잔치가 됐거든요. 13살 차이, 이제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병수. 그 이름만 들어도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딸 하은이의 작은 아빠인 그가 제 아들 현우를 보며 물었어요. 야, 하은이 어디 있냐? 아들은 마당 한 구석에 서 있었죠. 그리고 눈짓으로 어느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커다란 포대자루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동생이 너무 반항을 해서 제가 손 좀 봐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미친 듯이 그 포대자루로 달려갔습니다. 현우야,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하은이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이란 말이야. 저는 목청이 찢어져라 울부짖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포대자루를 열어보려 하는데 손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윤병수가 웃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들의 행동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말이죠. 하하, 이 새끼 봐라. 네가 나보다 더한 놈이구나. 아주 마음에 들어. 윤병수, 그 인간의 웃음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포대자루를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이 모든 게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남들처럼 결혼하고 아이 낳고 소소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7년 전 남편이 먼저 하늘로 떠났죠. 그 이후로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 두 아이가 제 삶의 전부였어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에 보내고 저녁엔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일상이 제겐 가장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산산조각 날이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모든 것은 7년 전 그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7년 전 그 끔찍한 밤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나영희 씨인가요? 나성현 씨 언니 되시죠? 네. 제가 언니인데요. 무슨 일이? 침착하게 들으세요. 동생분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전화기를 놓친 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음주운전 차량이 시속 120km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하얀 천으로 덮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신을 확인한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영안실 차가운 바닥이 제 무릎에 닿았습니다. 선영아, 언니야. 눈 떠봐. 제발 한 번만 눈 떠봐. 선영이는 제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생이었어요.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 변호사로 성공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법대 합격하고 좋아하던 동생 모습이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당시 1살이던 하은이는 동생의 시어머니가 데리고 있어서 화를 면했습니다. 아이라도 살아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자 여동생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희 씨, 우리가 하은이를 키울게요. 아무래도 할머니가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사돈 어르신, 하지만 제가 이모인데. 우리 막내 병수가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어요. 걔가 하은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섰어요. 윤병수.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부의 남동생이라니 하은이한테는 작은아빠가 되는 사람이었죠. 병수가 벌써 법원에 후견인 신청까지 했어요. 영희 씨도 동의해 주세요. 사돈 어르신,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은이가 어디서 자라는 게 가장 좋을까? 시댁에서 자라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윤병수를 처음 봤을 때의
그 느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는 그의 눈빛이 슬픔보다는 다른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후견인 신청을 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윤병수가 하은이를 키운다고 하니 불안한 마음에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낡은 다세대 주택가였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페인트가 벗겨진 3층 건물이 나왔죠. 문을 두드리자 수척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장혜진, 윤병수의 아내였어요. 눈 밑에 시퍼런 멍자국이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아, 영희 씨 맞으시죠? 어서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작았어요. 마치 큰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사람처럼 말이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곰팡이와 술, 담배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에는 아이 셋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큰아이가 겨우 10살 정도로 보였죠. 모두 말라깽이처럼 야위어 있었고 옷은 때가 꼬질꼬질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윤병수가 나왔어요. 대낮인데도 얼굴이 붉은 게 술 냄새가 났어요. 아유, 영희 씨,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은이 일로 한번 뵙고 싶어서요. 당연하죠. 우리 조카 하은이 제가 정말 잘 키울 겁니다. 영희 씨 걱정 마세요. 그가 말하는 동안 뒤에서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가 형을 때렸는지 싸우기 시작했어요. 야, 시끄러워. 조용히 못해? 이것들이 손님 오신 거 안 보여? 그의 고함 소리에 장혜진이 화들짝 놀라 부엌으로 숨듯이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그의 목소리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아이들은 즉시 입을 다물고 구석으로 더 움츠러들었어요.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죠. 막내 아이 팔에는 시퍼런 멍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애들이 좀 개구쟁이라서요. 아예 아들들만 셋이니 아예 아주 힘드네요. 하은이는 얌전한 아이라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방이 몇 개나 되나요? 2개요. 충분하죠. 애들이야 한 방에서 자면 되니까. 방 2개에 아이가 셋이라니요. 하은이까지 하면 4명이 되는 거였습니다. 거실도 이렇게 좁은데 어떻게 키운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영희 씨,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하은이 특별하게 키울 겁니다. 제 형의 딸이잖아요. 네, 그럼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저 이만 가볼게요. 집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니 창문 너머로 윤병수가 아이 머리를 쥐어 박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못하고 그저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장혜진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기만 했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런 지옥 같은 집에 우리 하은이를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동생 선영이는 대형 로펌의 스타 변호사였습니다. 연봉도 상당했고 투자도 잘해서 재산이 꽤 많았죠. 선영이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재산이 하은이에게 상속되었어요.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하은이가 미성년자라 후견인이 그 돈을 모두 관리하게 되는 거였죠. 윤병수가 후견인이 된다는 게 너무 찜찜했습니다. 고민 끝에 제 지인의 오빠가 운영하는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했어요. 일주일 뒤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윤병수 씨, 완전 막장이네. 도박에 빠져서 빚이 엄청납니다. 도박 빚이 억 단위예요. 네? 억이요? 사채까지 썼더라고요. 연 이자만 30%짜리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건 안마방 출입 기록인데 거의 매일 가요. 돈도 없는 놈이. 사진을 보니 윤병수가 불법업소에 드나드는 사진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진단서도 있었어요.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더군요. 아내 장혜진 씨 병원 기록도 확인했는데요. 가정폭력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세상에, 윤병수가 후견인 신청을 그렇게 서두른 이유가 있었네요. 조카 재산을 노린 거죠. 충격적인 사실이 또 있었습니다. 윤병수가 사채업자들에게 이미 하은이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했다는 것이었어요. 아직 후견인이 아니라서 실패했지만 후견인 되면 바로 그 돈에 손댈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이 자료들 다 법원에 제출하세요. 이런 사람이 후견인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은이가 그런 악마 같은 사람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 돈이 다 도박과 술로 사라질 게 뻔했어요. 우리 선영이가 목숨처럼 아끼던 딸인데요.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어요. 하은이가 그 집에서 자라는 건 아이에게 지옥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하은이 말인데요. 우리가 데리고 와서 키우면 어떨까? 처제 딸?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잖아. 알아. 하지만 윤병수라는 그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남편은 한참을 듣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세상에, 애들 팔에 멍이 저게 뭐야? 이거 완전 쓰레기네. 그래,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지. 처제 아인데 조카를 그런 놈한테 맡길 순 없잖아. 내일 당장 데리고 와. 정말? 여보, 고마워. 고맙긴.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현우도 동생 생긴다고 좋아할 거야. 다음 날 저는 윤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병수 씨, 하은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이모인 제가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영희 씨, 이거 저희 어머니랑 다 얘기 끝난 거잖아요. 제가 후견인 신청도 했고요. 저도 법원에 후견인 신청할 겁니다. 법원에서 판단해 주겠죠. 전화를 끊자마자 윤병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영희 씨,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영희 씨 지금 하은이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 돈 탐나서 그러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저는 단순히 아이 양육 환경을 생각해서. 개소리 하지 마. 다들 그 돈 때문에 하은이 데려가는 거잖아. 당신도 똑같은 인간이구만. 제가 왜 그 돈을 노립니까? 그건 하은이 돈이에요. 저는 아이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랐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좋아요. 법원에서 보자고요. 근데 영희 씨, 후회할 거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협박조로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섬뜩했습니다. 결국 가정법원에서 심리가 열렸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윤병수가 양복을 빼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술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사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윤병수의 도박빚,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기록까지요. 판사님은 모든 자료를 검토한 뒤 저를 후견인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은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였죠. 윤병수는 판결을 듣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후견인이 된 후 저는 바로 하은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윤병수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웃사람 말로는 어젯밤에 짐을 싸서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때 윤병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 씨, 하은이 찾으시나 본데 제가 잠깐 데리고 있어요. 지금 당장 하은이 돌려주세요. 저는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에요. 아이고, 알아요. 근데 영희 씨, 우리 좀 거래를 해요. 2억 주면 하은이 바로 드릴게. 뭐라고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요? 하은이가 상속받은 돈 중에 우리 형 돈도 있잖아요. 그거 제 몫이에요. 형 재산은 당연히 제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 부는 큰 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선영이가 번 돈이었어요. 그 돈은 전부 선영이가 번 돈이에요. 당신 형 돈은 거의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 그럼 영희 씨 돈으로 2억을 마련해요. 아니면 하은이 다시는 못 봐요. 이거 납치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래 봐요. 작은아버지가 조카랑 놀러 간 건데 뭐가 납치예요? 하은이가 무사하길 바라면 돈 준비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가족 간 문제라며 소극적이었어요. 그리고 2일째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윤병수의 처 혜진 씨가 하은이를 안고 서 있었어요. 영희 씨, 하은이 데려왔어요. 어머 세상에, 하은아! 저는 달려가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너무 야위어 있었고 옷도 더러웠어요. 머리는 떡이 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겨우 1살인 아이가 계속 칭얼거리며 제 품에서 떨고 있었죠. 평소라면 까르르 웃어야 할 나이인데 겁에 질린 눈빛만 가득했어요. 윤병수 그 인간 자식 키울 자격 없는 놈이에요. 하은이를 창고에 가둬놓고 분유도 제대로 안 주고 기저귀도 안 갈아줬어요. 제가 몰래 빼내온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를. 저도 엄마예요. 아이가 고통받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영희 씨가 꼭 하은이 잘 지켜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하은이를 병원에 데려가니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동학대 수준이네요. 영양실조에 탈수 증상까지 있어요. 체중이 또래보다 한참이나 적고 팔다리에 멍자국도 여러 개 있습니다. 당장 입원시켜야 해요. 그리고 이건 의무 신고 사항이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입원실에서 하은이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었어요. 그 작은 손을 잡고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병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술에 취해 있었어요. 영희 씨, 경찰에 신고한 거 당신이지? 내 몸 내놔! 당신 몫은 없다고 몇 번을 말해요. 그 돈은 법적으로도 제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신고는 제가 아니라 병원에서 한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마. 후견인이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아니에요. 하은이 양육비나 교육비로 쓸 때도 법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요. 그때 남편 기태가 나왔습니다. 윤병수 씨, 저랑 이야기 좀 합시다. 밖에서 차분하게 얘기해요. 뭐? 당신이 뭔데? 저 하은이 이모부입니다.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시죠. 남편은 윤병수를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남편이 알아서 잘 해결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안 돌아왔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찰에서 전화가 왔죠. 나영희 씨인가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세요. 네? 무슨 일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간 후였어요. 대기실 바닥에는 핏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윤병수가 소주병으로 남편분 머리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쓰러진 후에도 계속 때렸대요. 빈 소주병 5개로요.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소용없었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8시간의 수술이 끝났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단 가족분들 모두 병원에 모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한 달간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었어요. 머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죠. 매일 병원에 가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제발 일어나. 현우랑 하은이는 어떡해요? 제발 한 번만 눈 떠봐.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내가 하은이를 데려와서. 수술비가 하루에 100만 원씩 나갔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결국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장례식장에서 11살이던 현우는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제발. 아이는 아빠 관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억지로 떼어내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온 장례식장이 현우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죠. 현우야, 아빠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거야. 싫어. 아빠 안 보내. 아빠!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마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봐야 하다니요. 그때 장혜진이 검은 상복을 입고 찾아왔어요. 영희 언니, 정말 죄송해요. 다 우리 집 그 미친놈 때문에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할지.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고 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놈을 말렸어야 했는데 제가 비겁했어요. 언니 남편분이 이렇게 되신 게 다 제 탓 같아요. 혜진 씨. 윤병수는 몇 달 후 법정에 섰습니다. 수갑을 차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윤병수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윤병수는 선고를 받으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영이 잘 들어. 이대로 끝 아니야. 내가 나오면 반드시 복수할 거야. 너도 네 자식들도 내가 가만 안 둬. 기다려. 법정 경위들이 그를 끌고 나갔지만 그의 도끼 어린 눈빛은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끔찍한 놈을 다시 만나리라고는. 제 아들 현우가 무슨 짓을 할지도요. 남편이 죽고 큰 수술비 빚을 떠안았습니다.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워야 했으니 막막했어요. 집을 줄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결혼 전에 일했던 보험회사에 다시 들어갔어요. 친정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셨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예전처럼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16살이 된 현우는 키가 훌쩍 커서 저보다 커졌지만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죠.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현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다 알고 있어. 뭘 안다는 거야? 아빠가 왜 죽었는지 하은이 때문이잖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그게 무슨 소리니? 하은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아빠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이 하는 얘기 다 들었어.
하은이만 아니었으면 기태가 안 죽었을 텐데. 영희가 괜한 짓을 해서 남편까지 잃었다고. 나 다 들었다고. 하은이 때문에 아빠가 죽었다고. 그 애를 데려오지만 않았으면 아빠가 안 죽었을 거라고. 그건 아니야, 현우야. 맞잖아. 하은이 돈 때문에 그 미친놈이 아빠를 죽인 거잖아. 왜 남의 애를 데려와서 우리 아빠가 죽어야 해? 왜? 그날부터 현우는 하은이를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6살이 된 하은이가 현우를 보고 오빠라고 부르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지 마. 너 내 동생 아니야. 오빠, 왜 그래? 무서워. 엄마. 현우는 하은이 장난감을 부수고 그림책을 찢었어요. 하은이가 좋아하는 토끼 인형을 버린 적도 있습니다. 하은이는 그 인형을 찾으며 한참을 울었죠.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현우야, 하은이는 네 여동생이야. 엄마가 친양자 입양했어. 그러니까 하은이는 이제 현우 네 동생이란 말이야. 그게 뭐, 우리 아빠 죽인 쟤가 무슨 내 동생이야. 그 애 때문에 아빠가 죽었는데. 제발 그만해. 아빠가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슬프시겠니? 아빠? 아빠가 뭘 봐. 아빠는 죽었어. 볼 수도 없다고 그 애 때문에. 현우는 점점 삐뚤어졌습니다. 학교도 자주 빠지고 담배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기도 했어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요즘 아이들과 어울려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학교 폭력위원회까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현우를 잘 타일러 볼게요. 그날 밤 현우와 마주 앉았지만 아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현우는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같은 학교 일진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죠. 교복은 항상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하은이는 커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어느 날 하은이를 데리러 초등학교에 갔는데 아이가 안 나왔습니다. 학교 알림 문자를 보고 갔는데 말이죠. 어머니, 하은이는 아까 하교했는데요. 30분 전에 나갔어요. 네? 그럴 리가. 혹시 어디로 갔는지.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맸어요. 학교 주변, 놀이터, 문구점까지 다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영희 씨인가요? 저희가 아드님과 따님을 보호하고 있는데 와주셔야겠어요. 경찰서에 달려가니 하은이가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나고 있었어요. 엄마. 하은아,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아드님이 친구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 아이가 넘어져 있었고요. 현우가 다른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가득했어요. 멍이 들고 입술이 터져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현우에게 따졌습니다. 대체 애들이랑 왜 싸운 거야? 어? 얼마나 심하게 싸웠으면 고등학생이 경찰서를 다 가니? 말해, 왜 싸운 거야? 말 안 하니? 그냥 재수 없게 생겨서 패어. 됐어? 뭐? 정현우, 너 대체 왜 이래?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대학 안 갈 거니? 아주 다 포기했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어? 이렇게 살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대학? 안 가. 나 그냥 막 살 거야. 하은이는 왜 데리고 갔어? 애가 다쳤잖아. 지가 따라온 거야. 내 알 바 아니라고. 저도 이제는 참지 못하고 현우 뺨을 때렸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동생한테까지 그러면 어떡해?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하은이를 달래며 물어봤습니다. 하은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천천히 말해봐. 오빠가 학교 앞에서 오빠 봤어. 그래서 오빠 따라갔는데 하은이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친구들이 나한테 오빠 동생이냐고 물어봤어. 근데 오빠가 아니라고 했어. 정현우 이 녀석을 진짜. 그래서 하은아, 그러니까 어떤 오빠 친구가 하은이 밀었어. 저리 가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은이 넘어졌는데 그때 오빠가 하은이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그 친구를 때렸어. 엄청 세게. 그래서 오빠가 혼자 3명이랑 싸웠어. 저는 놀라서 하은이를 다시 봤습니다. 오빠가 널 민 친구를 때렸다고? 응. 근데 엄마, 나 오빠 동생 아니야? 오빠가 아니래. 저는 하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넌 오빠 동생 맞아. 오빠가 너 지켜준 거잖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현우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빠를 잃은 아픔을 혼자 사귀며 살아왔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죠. 윤병수의 아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희 언니, 그 사람이 윤병수가 나왔대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20년형 받았는데. 저도 방금 연락받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언니, 정말 조심하세요. 그 인간이 감옥에서도 계속 언니 얘기했대요. 복수하겠다고.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 이사도 했고 동네도 완전히 옮겼으니 찾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제 오산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자 조금씩 안심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윤병수였습니다. 7년 만에 본 그는 더 늙고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뱀처럼 차가운 눈은 변하지 않았어요. 영희 씨, 오랜만이네. 어떻게 여기를 알고... 찾으려고 마음 먹으면 못 찾을 게 있나? 나 7년 동안 감옥에서 이 날만 기다렸어. 20년형 받았잖아요. 어떻게 벌써... 모범수였거든. 매일 성경 읽고 봉사하고 반성문 쓰고 심지어 교도소 성가대에도 들어갔잖아. 다쇼였지만 판사가 감동받더라고. 개과천선했다면서. 이제 많이 반성했어 진짜야. 그가 씩 웃었습니다. 담배 냄새와 썩은 내가 났어요. 이빨 몇 개가 빠져 있었고 남은 이도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영희 씨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어. 그때는 내가 술에 취해서 정말 미안해. 이게 사과한다고 끝날 일인가요? 그런가? 근데 말이야, 나 지금 나와서 갈 곳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 방에 있는 동안 이혼도 당했고 내 자식들도 날 안 만나줘.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하은이 유산 좀 나눠줘. 내가 작은 아버지잖아. 조카 재산 일부는 내 몫이야. 또 그 소리예요? 그 돈은 법원 허락 없이는 못 써요. 몇 번을 말해요. 거짓말하지 마. 7년이나 지났잖아. 안 썼을 리가 없잖아. 하은이 학비랑 생활비로 쓸 때도 다 법원에 보고해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 아니라니까요? 그럼 영희 씨 돈으로 줘. 내 형 돈 대신 준다고 생각하고. 뭐라고요?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는데 무슨 소리를... 닥치고!
아무튼 내 목 안 주면 가만 안 있어. 영희 씨나 애들이나. 그는 위협하듯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해봐. 난 그저 오랜만에 안부 물으러 온 건데 뭐. 윤병수가 사라진 후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벌벌 떨렸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긴급 응급 조치로 100m 접근 금지를 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제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현관문 소리만 나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언제 또 윤병수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죠. 걱정되는 마음에 아예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보고 아이들 전학 문제도 생각했어요. 현우야, 우리 이사 가는 게 어떨까?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싫어. 왜 갑자기 이사를 가? 그냥 환경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서. 전학도 싫어. 내 친구들 다 여기 있는데. 아들이 강하게 이사를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찾아왔다고 말을 하려 했지만 아이가 또 상처받을까봐 망설여졌어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죠.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할까 하루를 고민하는데 다음날 현우가 집에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아저씨가 학교 앞에서 나 기다리고 있었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상한 아저씨? 누구? 윤병수라고. 하은이 작은 아빠라고 하던데 키가 크고 머리가 반백인 아저씨. 아빠를 죽인 그 사람 맞아? 맞아.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하은이 유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애한테 수십억이 있다고, 주식에 현금까지. 엄마가 그거 다 관리한다면서. 현우야, 그건... 왜 그런 걸 숨겼어? 하은이가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었어? 그건 하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가 맡아서 관리만 하는 거야. 엄마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아니야. 그 사람이 정말 아빠를 죽인 사람이 맞아? 그래, 소주병으로 아빠 머리를 때려서. 아빠는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고통받다가 돌아가셨어. 그럼 왜 벌써 나온 거야? 그 인간 20년 감옥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석방대 때 모범수로 행동해서.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현우야, 그 사람이 또 찾아오면 절대 상대하지 마.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엄마한테 연락해. 알았지? 현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더 불안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사를 준비했어요. 물론 적금 금지도 신청을 했죠. 하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그동안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경기도 용인이나 분당 쪽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학군도 좋고 윤병수가 찾기 어려운 신도시로 가려고 했어요. 매일 밤 인터넷으로 매물을 검색하고 주말마다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윤병수에게서 벗어나려면 이사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하은이 등하교를 꼭 함께 했습니다. 아침에 데려다주고 오후엔 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죠. 어느 날 낮 11시쯤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왔어요. 하은이가 하교했다는 학교 웹 알림이었습니다. 뭐? 지금이 겨우 11시인데. 초등학교 1학년은 보통 1시에 끝나는데 오늘은 급식 후 특별 활동이 있어서 2시까지 있기로 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하은이 어디 있어요? 방금 학교 알림이 왔는데. 아, 하은이요? 작은 아버지가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데리고 가셨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작은아버지요? 무슨 할머니가? 네, 신분증도 보여주시고 상중이라고 워낙 급하게 오셔서.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현우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도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현우야, 윤병수가 하은이를 데리고 갔어. 지금 바로 나와. 네? 뭐라고요? 하은이가 납치됐어. 경찰에도 신고할 테니까 너도 빨리 와. 아들 고등학교가 초등학교 바로 옆이라 현우도 금방 나왔어요. 우리는 학교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앞에 섰어요. 운전석엔 윤병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 씨, 하은이가 무사한지 궁금하지? 차에 타. 이 새끼가 하은이 어딨어? 너 우리 하은이 털끝이라도 건드렸으면. 아이 참, 걱정 마. 하은이 안전해. 다시 보고 싶으면 차에 타. 둘 다 길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싫어. 하은이 먼저 보여줘. 하은이 안전하다니까.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일단 차에 타. 어떻게 당신을 믿어? 믿든 말든 그건 영희 씨 선택이야. 하지만 하은이 다시 못 볼 수도 있어. 영원히. 그의 차가운 눈빛을 보니 정말 무슨 짓이든 할 것 같았어요. 현우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타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 올랐어요. 현우도 뒤따라 탔습니다. 윤병수는 차를 출발시키자마자 손을 내밀었어요. 핸드폰 둘 다 내놔. 하은이는 정말 무사하지? 만약 잘못됐으면 나 절대 당신 가만 안 둬. 알았어? 내 말만 잘 들으면 무사할 거야. 아, 핸드폰 빨리 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윤병수는 그것을 조수석 서랍에 넣었어요. 차는 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폐공장으로 보이는 곳에 멈췄어요. 동아철강이라는 녹슨 간판이 보였습니다. 주변엔 인적이 전혀 없었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내려. 윤병수는 조수석 서랍에서 제 핸드폰과 아들 핸드폰을 챙기고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리는 폐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렸고 안은 어둡고 축축했어요. 시멘트 바닥엔 물이 고여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에선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은이는 어딨어? 하은이! 조용히 좀 해. 하은이 보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걸 줘. 또 돈이야? 그래, 돈이다.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 취직도 못해, 알아? 윤병수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접이식 흉기였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었어요. 오늘 여기서 결판을 내자고. 하은이 돈은 못 준다 이거겠지? 그럼 영희 씨가 직접 돈 마련해. 대출이든 뭐든 해서. 미쳤어? 내가 왜 당신한테 돈을 줘? 내 남편을 죽인 쓰레기!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병수가 주머니에서 꺼내 확인했어요. 화면에 112라고 떴죠. 뭐야? 이씨, 경찰? 너 설마 벌써 신고했어? 하은이가 학교에서 사라졌는데 당연히 신고했지. 가만히 있겠니? 윤병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씨, 어떻게 알았어? 어? 애가 교문을 나가면 나한테 알림이 와. 몰랐지? 핸드폰이 끊겼다가 다시 울렸어요. 두 번째 전화였습니다. 윤병수는 초조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이씨, 아 진짜 씨, 아유 어쩌지? 전화 안 받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럼 경찰이 위치 추적해서 여기 찾아올 거고. 아 닥쳐, 생각 좀 하게.
윤병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어요. 젠장, 씨, 어떻게 하지? 그래. 야, 나영이, 내가 하은이가 어디 있는지 말 안 하면, 그래, 그럼 너도 걔 영영 못 찾는 거야. 뭐라고? 하은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직 무사하다고. 하지만 내가 입 다물면 아무도 못 찾아, 아무도. 세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윤병수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그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광기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알았어? 경찰이 오면 오는 거지. 어차피 난 다시 감옥 가는 거야. 하지만 그럼 하은이 위치는 절대 안 가르쳐 줄 거야. 어차피 나 지금 감옥 가면 죽어서 나오거든. 알아? 안 돼. 제발. 하은이는 죄가 없잖아. 8살이야. 겨우 8살이라고. 그래서 더 불쌍하지. 며칠 뒤엔 굶어 죽을 테니까. 제발 이러지 마. 늦었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경찰이 이렇게 찾는데. 그냥 오늘 여기서 다 끝나는 거야.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정말 하은이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건가 싶어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제 아들도 걱정이 되었죠. 그때였습니다. 현우가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죠. 아저씨, 잠깐만요. 제가 방법이 있어요. 윤병수가 현우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뭐? 네가 무슨 방법이 있다고? 이전에 아저씨가 학교 앞에서 했던 제안, 제가 받아들일게요. 현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현우는 저를 무시하고 계속 말했어요. 하은이 유산 빼는 거 도와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뭔 조건이 이 새끼야? 지금 경찰 전화 제가 받아서 하은이가 무사하다고 할게요. 잘못 신고 전화한 거라고 하면 돼요. 제가 사건 종료시키는 거죠. 윤병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나서 경찰한테 여기 위치 알려줄 거지? 내가 등신으로 보이냐? 그때 경찰에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윤병수는 점점 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하은이 돈 좀 쓰고 싶어서 그래요. 가난하게 사는 거 지겨워요. 근데 하은이는 수십억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 돈 좀 나눠 쓰는 게 뭐가 나빠요. 난 아저씨 의견에 찬성해요. 정현우, 지금 무슨 말을... 엄마, 좀 조용해요. 저도 유학 가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어요. 왜 하은이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해요? 현우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흥미롭네. 근데 어떻게 널 믿지? 아저씨도 또 이대로 감옥 가기 싫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이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고 싶어요. 동생? 그딴애 내 동생 아니에요. 아, 그래? 사건 종료시키고 하은이 유산 빼내는 방법 여기서 같이 찾아요. 엄마가 후견인이니까 방법 분명 있을 거예요. 아저씨랑 저랑 나눠 갖는 거죠. 대신 5대5로 해요. 아저씨한테도 나쁜 조건 아니죠. 윤병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네가 나 속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알아요. 하지만 저도 그 돈이 필요해요. 아빠가 하은이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가 왜 손해만 봐야 해요? 아저씨는 7년 옥살이가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현우야, 너 진심이니? 어떻게 그런 말을... 그때 경찰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제가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아저씨는 엄마가 이상한 소리 못하게 입 막고 있어요. 알았어. 받아. 하지만 이상한 소리 하면 걱정 마세요. 나도 돈 갖고 싶으니까. 현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경찰서죠? 전화 온 줄 몰랐어요. 하은이요? 찾았어요. 가족끼리
오해가 있었어요. 엄마가 깜빡하고 저한테 하은이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연락을 안 했나 봐요. 윤병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끝났어요. 근데 아저씨, 경찰이 하은이를 직접 확인해야 사건이 완전히 종료된대요. 뭐? 이라이 씨. 그럼 어떡해? 윤병수가 화를 내며 주변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은이 데리고 가서 경찰 만날게요. 무사한 거 보여주고 집에 데려다 주는 척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연락하면 하은이 있던 곳으로 아저씨가 엄마 데리고 와요. 안 돼, 현우야. 그러지 마. 저는 소리쳤지만 현우는 제 말을 무시했어요. 엄마, 저도 이제 지겨워요. 왜 우리만 가난하게 살아야 해요? 친구들은 다 졸업하고 유학 간대요. 힘들게 공부 안 해도 학력 세탁 가능하대요. 돈이 그렇게 좋은 거라고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 왜 썩혀요? 현우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하은이 돈 좀 쓰면 어때요? 아빠가 그 돈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가 좀 쓰는 게 뭐가 나쁘냐고요. 저도 떵떵거리며 대학생활 하고 싶어요. 여자도 만나고 할 거 다 할 거라고요. 내 젊음이 아깝지 않게. 저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윤병수를 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이게 최선이에요. 제가 말한 대로 하세요. 아니면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경찰은 올 거고 아저씨는 다시 감옥 갈 테고 저는 다시 시궁창 집에서 살겠죠. 그럼 아저씨 인생도 그 후로 끝나는 거예요. 가석방? 이젠 다시 못 나와요. 윤병수가 고민하는 표정으로 현우를 쳐다봤어요. 손톱을 물어뜯으며 생각했습니다. 네가 날 배신하면 배신 안 해요. 좋아. 그렇게 해. 경찰한테 애 무사한 거 보여주고 바로 연락해. 아니면 네 엄마 오늘 죽는다. 알았어? 알았어요. 하은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차로 5분 거리에 있어. 낡은 주택이야. 주소는? 윤병수가 주소를 알려줬어요. 알겠어요. 현우가 바로 폐공장을 나가려 했어요. 현우야, 제발 이러지 마. 현우야. 하지만 현우는 돌아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윤병수는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영희 씨,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당신 아들이 똑똑하네. 아들 하나 잘 키웠어. 이게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이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남편을 죽인 살인자가. 그래, 나 살인자야. 근데 네 아들도 똑같아. 돈 앞에서는 다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야. 우리 현우는 그런 애가 아니야. 아니야? 방금 봤잖아. 하은이 돈 탐내는 거. 나나 네 아들이나 똑같아. 네가 나를 욕하는 건 네 아들을 욕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윤병수는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왔다 갔다 했어요. 왜 이렇게 안 와? 그때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윤병수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현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만났어요. 사건 종료시켰고요. 여기까지 뛰어오느라 늦었어요. 지금 하은이 있는 곳으로 오세요. 그래, 현우야. 수고했다. 잘했어. 윤병수는 저를 끌고 차에 태웠어요. 차를 몰고 자신이 알려준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저희 집 근처에 낡은 주택이었어요.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는데 마당이 있고 담장이 높았습니다. 이놈이 제 집 근처에 집을 구해서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윤병수가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현우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커다란 마대자루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어디 있어? 현우가 마대자루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마대자루에? 아이씨, 애가 너무 반항을 해서 제가 손 좀 봤어요. 저는 미친 듯이 마대자루로 달려갔습니다. 현우야,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하은이는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이란 말이야. 윤병수가 웃기 시작했어요. 와, 이 새끼 봐라. 네가 나보다 더한 놈이구나. 그가 마대자루에 다가갔습니다. 자루를 열어보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자루 안에는 쓰레기들만 가득했습니다. 빈 페트병, 신문지, 헝겊들. 이게 뭐야? 야! 순간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쓰레기 새끼야. 내가 너한테 내 동생을 팔아먹을 것 같아? 이 살인자 새끼야. 여기 왔어요. 그때 집안에서 숨어있던 경찰들이 우르르 뛰어나왔어요. 마당은 순식간에 경찰들로 가득 찼습니다. 윤병수, 움직이지 마. 체포한다. 윤병수가 당황해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 여러 명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습니다. 이 새끼가 날 속였어? 야, 정현우! 이 새끼야, 네가 감히 날 속여? 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경찰서에 있어. 내가 먼저 찾아서 보호했어. 너 같은 쓰레기랑 내가 거래를 할 것 같아? 저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현우가 연기를 한 거였습니다. 윤병수를 속여서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저조차도 깜빡 속았죠. 하긴 저를 먼저 속여야 윤병수도 속일 수 있었을 테니까요. 경찰이 윤병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네가 다 꾸민 거야? 처음부터? 경찰도? 경찰 전화는 진짜였지. 그런데 전화 받으니까 바로 사건 종료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뒤로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하은이를 경찰한테 보여줘라. 종료된다고. 알겠냐, 이 살인자 등신아? 너는 이제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꺼져. 제발 다시 사회에 나오지 말아라. 그냥 깜빵에서 늙어 죽어. 행여 20년 뒤에 다시 나와서 내 동생이랑 우리 엄마 또 다시 찾을 생각하지 마. 다음에 내 눈에 띄면 그땐 경찰에 신고 안 해. 늙은 너, 우리 아빠가 한 것처럼 내가 하루 종일 널 패줄 테니까. 경찰이 윤병수를 연행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폐공장을 빠져나온 현우가 죽어라 달려서 이곳에 도착해서는 경찰에 연락해서 작전을 짰다고 하더군요. 윤병수를 유인하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다는 거였어요. 현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도 속여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알면 연기가 자연스럽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현우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아들을 의심했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현우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하은이는 자신의 동생이고 이제는 자기가 지킬 거라고요. 아빠가 하은이를 지키려다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아빠 대신 자기가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싶어서요. 그동안 하은이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도 사과했습니다. 이제 진짜 오빠 노릇을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윤병수는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경찰 말로는 가석방 중 재범이라 이번엔 최소 16년형이라고 했어요. 출소하면 거의 60 중반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하은이가 담요를 덮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무서웠다고 그 아저씨가 자기를 데리고 갔다고 울먹였죠. 현우가 하은이를 토닥이며 이제 괜찮다고 오빠가 있다고 위로했어요. 하은이는 오빠가 자기를 구해준 거냐고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줄게. 정말? 이제 나 미워 안 해? 현우는 그동안 못되게 굴었던 걸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둘이 손을 꼭 잡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정말로 평화로웠어요. 현우는 하은이를 진짜 동생처럼 챙겼고 하은이도 오빠를 잘 따랐습니다. 학교 끝나면 현우가 하은이를 데리러 가기도 했어요. 주말엔 셋이서 공원에 나가 놀기도 했죠. 가끔 현우가 하은이 숙제를 봐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